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시어머니는 제 거실 한복판에 캐리어 2개를 던져놓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귤을 까먹으며 웃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어미 하나 못 모시겠니? 수억원대 상가는 큰아들에게, 땅과 과수원은 둘째 아들에게 전부 넘겨주고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만 챙겨 제 집에 뻔뻔하게 들어앉은 그 얼굴을 저는 오래도록 노려보았습니다. 몇 달 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살려달라 비는 그 얼굴 위로 저는 아주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한 여자의 지독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낡은 형광등 아래 어머니의 손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이 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던져진 커다란 캐리어 2개, 그 옆에 태연히 앉아 귤을 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이소진, 34살,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손해보는 계산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예고도 없이 쳐들어온 시어머니 앞에서 말문이 막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귤 껍질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인제 오냐? 내 시어미 목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 일이 늦었어? 맹물 말고 미지근한 보리차로 퍼뜩 한 잔 떠와라. 목이 컬컬해서 숨이 다 막힌다. 저는 가방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늘 오신다는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짐까지 들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등을 깊이 파묻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라. 늙은 어미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집에 오는데 식당 예약하듯이 허락이라도 받아야 쓰겄냐? 잔말 말고 귀 활짝 열고 똑똑히 들어. 나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너희랑 살 거니까 그리 알아라.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바퀴에 흙이 잔뜩 묻어 우리 집 마룻바닥에 길게 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네, 사시다니요? 아니, 평생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남은 귤을 입에 통째로 쑤셔 넣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늙고 병든 어미 갈 데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어. 너는 명색이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미가 같이 살자는데 눈부터 동그랗게 뜨고 따져 묻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야?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네가 어쩔 테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버린 걸까요? 저는 저 캐리어 2개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득한 옛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늘 반지하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던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기억됩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 오래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가게 일을 봐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10살 무렵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 하나로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저는 편의점, 카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3개씩 돌리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남들이 미팅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마케팅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23살에 저는 이미 작은 광고 대행팀을 꾸려
학교 앞 가게들의 홍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현우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컴퓨터 공학과 선배였고 제가 잠깐 발을 담갔던 봉사 동아리의 총무였습니다.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시고 화장실 앞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군가 종이컵에 따뜻한 꿀물을 담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진아, 이거 꿀물이야. 마시고 속 좀 풀어. 무리해서 마시지 말고. 고개를 들어보니 박현우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더 숙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선배님 먼저 들어가세요. 박현우가 제 옆 계단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괜찮은 사람이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억지로 참지 마. 집이 어디야? 내가 택시 잡아줄 테니까 얼른 타고 가자. 저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현우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밥은 먹었는지, 어제는 몇 시에 잤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살면서 처음 만나본 것 같았습니다. 결국 먼저 마음을 내민 쪽은 저였습니다. 선배, 저 선배 참 좋아요. 우리 만날래요? 박현우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소진아, 진짜지? 나 사실 네가 그 말 먼저 해주기를 반년 넘게 애타게 기다렸어. 고맙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면서 마음이 놓인다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기억에서 빠져나오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저 답답한 것. 예, 소진아. 너 늙은 시어미가 말하는데 귓구멍을 콱 막아버렸냐? 물 한 잔 떠오라는 말이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어. 저는 캐리어 옆을 지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장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머니, 짐 싸들고 무작정 오시기 전에 현우 씨한테는 한마디라도 미리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현우 그 맹꽁이 같은 놈한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어미가 내 새끼 집에 온다면 그냥 오는 거지. 야, 시끄럽고 너네 안방이 어느 쪽이냐? 늙은 몸 니에게 내 짐부터 안방으로 퍼뜩 옮겨라. 저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 앞에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부방을 상의도 없이 무작정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이고, 도리. 내 입에서 도리 소리가 나와? 네가 돈 한 푼 없이 시집 와서 우리 현우가 뼈 빠지게 벌어 빚내서 산 집 아니냐?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이 곧 내 집인데 시어미가 안방 좀 쓰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이 사이로 눌러 삼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큰아주버님한테는 그 비싼 상가 두 채나 다 넘겨주셨잖아요. 둘째 아주버님한테는 고향 땅이랑 과수원 싹 다 물려주셨고요. 저희 결혼할 때는 10원 한 장 안 보태주셨으면서 재산 다 받은 형님들 놔두고 왜 하필 아무것도 못 받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요 못된 것. 시어미가 내 돈 내 맘대로 자식들 준 게 무슨 죄라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들어. 큰 놈 작은 놈은 사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쩌란 말이냐. 너 지금 감히 늙은 시어미 앞에서 돈 계산기 두드리며 따지는 거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한 박현우가 넥타이를 반쯤 풀다 말고 거실 풍경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짐은 다 싸들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현우야. 이 늙은 어미가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큰형놈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구석이 몽땅 날아갔어. 빚쟁이들이 쳐들어오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 새끼, 늙고 불쌍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아이고, 내 팔자야. 박현우가 저를 흘긋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니, 집이 날아가다니요? 큰형이요? 소진이랑 저는 형들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집구석이 망했는데 연락할 정신이 어딨어. 나 낳아준 어미가 오갈 데 없어서 온다는데 그깟 연락이 대수냐? 예, 소진아. 너 설마 길바닥에 나앉은 늙은 시어미를 쫓아낼 참이냐? 당장 동네방네 확 소문 내버릴 거다. 독한 막내 며느리가 불쌍한 시어미를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다고 아주 동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칠 거야. 저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협박이었고 저는 그 협박이 앞으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반복될지 예감했습니다. 박현우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어머니 저러시는 거 너도 알잖아. 밖은 춥고 늦었으니까 제발 오늘 밤만 참아주라. 응? 저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미안함과 곤혹스러움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캐리어를 걷어차봐야 이기는 사람은 저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캐리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대가를 저는 반드시 받아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한 첫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박현우가 담요를 들고 나와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소진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남편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현우야, 나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계산하고 있는 거야. 박현우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계산?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어머님이 큰형님네에 넘겨주신 상가 2채, 둘째 형님네 땅이랑 과수원,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거. 이 3개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오잖아.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진아, 현우야, 나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댁에 손 벌리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고 했어. 나도 그렇게 살 자신 있었어. 근데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박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낡은 필름처럼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뵈러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정식 집이었고 큰형님 내외와 둘째 형님 내외까지 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며 제가 준비한 홍삼 세트를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박서방 색시가 광고 뭐 그런 거 한다며. 그게 회사 다니는 거니 아니면 남 시키는 대로 뛰어다니는 거니? 저는 얼굴 근육을 억지로 붙잡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로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나무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는 무슨, 요즘 젊은 애들 명함만 대표지. 우리 큰애 좀 봐라. 사업체를 몇 개나 굴리는지. 큰형님이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앞으로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값이 매겨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박현우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소진아, 어머니 원래 저러셔. 마음에 두지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나 사람 상대 10년째야. 이 정도로 안 무너져. 하지만 결혼 후 그 말은 곧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큰형님 댁에 들렀다가 저는 시어머니와 큰형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상가 명의는 잘 넘어갔대요. 그럼 우리 큰아들 앞으로 2채, 둘째 앞으로 땅이랑 과수원. 다 정리했다. 막내는요? 막내는 뭘? 색시가 잘 번다는데 뭘 더 주니? 걔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저는 신발도 못 신고 그 집을 나와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박현우에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나 재산 욕심 없어. 근데 이건 편해잖아. 대놓고 하는 편해. 박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진아,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며칠 뒤 박현우가 시댁을 다녀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장 앞에서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현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어.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너희 형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는 하냐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심장 잡고 쓰러지시더라.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어머님이 우신 게 정말 서러워서 우신 것 같아. 박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 자리에서 큰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내 색시가 대표라며. 그러면 너희가 어머니 용돈이나 좀 더 챙겨드려라. 우리는 사업 자금이 묶여서 힘들다. 이러더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박현우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 상가 2채면 매달 월세가 얼마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반을 뒤엎으셨어.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명절이며 생신, 제사, 김장까지 모든 일을 저에게만 시켰습니다. 큰형님 부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만 집어 먹었습니다. 둘째 형님 부인은 아예 제사 당일 오후에 나타나 절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박현우가 참다 못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오다니. 박현우가 그릇을 든 채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소진이 혼자 감당할 양이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애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큰 며느리도 있고 둘째 며느리도 있는데 왜 하필 저 애를 편들어? 색시한테 잡혀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장부에 그날의 문장을 한 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진아, 아침상은 어디 있니? 저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아침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의는 무슨?
어미 아침 한 끼 못 챙기니 큰 며느리는 새벽부터 미역국 끓여다 바치더라. 저는 립스틱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어머니, 큰형님 댁에서 새벽마다 미역국 끓여다 바치신다는 그 얘기, 저 결혼 3년 동안 오늘까지 20번쯤 들은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저는 립스틱을 화장대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 사랑해서 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걸 보면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부려먹을 사람 하나 들인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현우, 박현우 일어나. 내 색시가 어미를 잡네. 안방에서 나온 박현우가 상황을 보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소진이한테 손 올리시면 저 진짜 어머니 안 봅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새 키워놨더니 막내가 어미를 이렇게 대접하네. 아이고.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 자신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까지 쌓인 거 하나씩 다 돌려드릴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숨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벽을 두드렸고 저녁에 들어오면 소파 위에 시어머니가 눕혀놓은 담요와 방석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밀린 제안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늦은 오후에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진아, 너 여기 있니? 저는 고개를 들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 로비를 지나 대표실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대표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긴. 물어물어 왔지. 너 요즘 집에서 어미 얼굴도 안 보고 사니? 이래서 되겠니?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집에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대표실 안을 훑어봤습니다. 직장이 뭐가 이렇게 크니? 이 방 하나가 우리 큰애 사무실만 하네. 예, 그래서 말인데. 큰애가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습니다. 어머니, 큰형님네 상가는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 못 건드린다. 예, 소진아. 시어미가 부탁하는 거야. 3천만 원만 좀 융통해 다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숫자로 마주쳐야 할지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 사정 좋지 않아요. 큰 거래처 하나가 이번 달에 계약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든지. 우리 큰애가 지금 얼마나 급한 줄 아니? 어미 좀 살려다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저 회의 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진짜. 두고 봐라. 오늘 밤 현우한테 다 잃을 거다.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게 손끝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서기 직전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4할을 책임지던 대형 유통사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3번 다시 읽고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팀장 김민수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저 이메일 봤어요. 김민수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떻게 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민수 씨, 우선 오늘은 다들 정시에 퇴근시켜요. 내일 아침에 대책회의 잡을게요. 김민수가 조심스레 저를 살폈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하얘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한두 번인가. 김민수가 나가고 저는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큼한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그릇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오니? 아이고, 어미 저녁 좀 챙겨달라니까 종일 코빼기도 안 보여서 시켜 먹었다. 돈은 네가 알아서 계산하고. 저는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 언제 치우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들어와서 며느리가 좀 치우면 되지. 무슨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부터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하나 날아갔어요. 어머니가 오시고부터 저희 부부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머님은 지금 이 집에서 뭐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소파에 팽개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시어미한테 뭐라니?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우리 큰애 걱정에 밥이 넘어가는 줄 아니. 그런 어미 앞에서 계약이 어떻고 저떻고 잘도 짓거리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큰형님 걱정하실 시간에 어머님 아드님 셋 중에 누가 어머님 모시고 있는지부터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나 죽는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전에는 이 장면 앞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프시면 병원 가요. 제가 지금 택시 부를게요. 시어머니가 실눈을 뜨고 저를 흘겨봤습니다. 택시 부르지 마라. 이년아, 내가 지금 병원 가고 싶은 게 아니잖니.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눈물과 저 발작이 언제나 저를 조종하기 위한 손잡이였다는 것을요. 그 순간 도어록 소리가 나고 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거실 풍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진아, 뭔 일이야? 시어머니가 그제야 눈물을 짜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현우야, 내 색시가 어미한테 나가라고 그런다. 아이고, 이 어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현우야, 나 오늘 회사 계약 하나 잃었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늘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큰형님 사업 자금 3천만 원 융통해 달라고 하셨어. 박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진짜야.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우야, 어미 얘기 좀 들어봐라. 큰애가 지금. 박현우가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소진이 회사에는 2번 다시 가지 마세요. 그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부부가 무너져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박현우, 너 지금 어미한테 그렇게 말하니? 섹시 말이라면 껌뻑 죽는구나. 저는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현우야, 나 오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박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좀 걷고 싶어. 저는 아무 옷이나 걸치고 다시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남편도, 저 자신도 어느 것 하나 붙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밤에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 위 층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바람이 강물 위를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 2개를 봉지에 담고 한강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옷을 여미며 캔 하나를 땄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다가 결국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흘긋 저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진 대표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얼굴을 급히 손바닥으로 훔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 강태윤입니다. 5년 전에 대표님이 저희 스타트업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그제야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부딪히며 배우던 시절에 저는 한 청년 사업가의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 3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은 좁은 공간에서 그 청년은 자기 사업이 곧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마케팅 방향을 잡아주었고 자문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강 대표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강태윤이 벤치 옆에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대표님, 실례가 안 되면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 이다 있네요. 회사도 흔들리고 집도 흔들리고. 강태윤이 잠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저 5년 전에 대표님 아니었으면 진짜 접을 뻔했어요. 저 지금 회사 상장했습니다. 벤처 투자 쪽으로 옮겨서 대표 자리 하나 맡고 있어요. 저는 놀란 얼굴로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축하드려요. 강태윤이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 상황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계약이 끊긴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강태윤이 명함을 2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케팅 총괄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대표님 회사가 저희랑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로 한참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강 대표님, 이거 저 동정하시는 거면 저 자존심에 못 받아요.
강태윤이 정색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오늘 우연히 여기서 대표님 뵌 게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실력은 5년 전에 이미 봤어요. 사업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넥타이 매듭 하나까지 신경 써서 강태윤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태윤 말고도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밤을 새워 만든 제안서를 그 자리에 펼쳤습니다. 목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한 모금씩 나눠 마시며 30분을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임원 한 명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 정도 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하실 인력이 되십니까?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인력은 지금 20명입니다. 규모에 맞춰 3명 추가 채용은 이번 달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앞 골목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규모가 커진다고 겁먹을 사람이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윤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표님 다음 주 안으로 계약서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전문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진짜요. 진짜예요. 오늘 저녁에 회식해요. 내가 살게. 계약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날,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김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진짜 이번 달에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었어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 그 이력서 다 지우세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거친 자리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여유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붙잡았으니 남은 하나를 마무리할 차례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배달 음식 그릇이 그날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흘긋 보고 말했습니다. 소진아, 어미 배고프다. 뭐 좀 시켜라. 저는 신발을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겉옷을 벗어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어미가 말하는데 대답도 없니? 저는 화장을 지우며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어머니 밥 안 차려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저 오늘부터 어머니 밥 안 차리고요. 배달앱 아이디도 제 명의로 된 건 다 지웠어요. 카드도 정지시켰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큰형님한테 부탁하세요. 시어머니가 문틀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시어미를 굶겨 죽일 셈이니. 저는 크림을 얼굴에 바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굶겨 죽인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어머니 통장에 국민연금 들어오시잖아요. 그 돈으로 드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박현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현우야, 내 색시가 어미를. 박현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소진이가 그렇게 정했다면 저도 그렇게 갑니다. 이 집 밥은 소진이가 차리는 밥이에요. 어머니가 안 챙겨주신다고 뭐라 하실 자격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가슴을 두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눈물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눈치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화장솜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오래간만에 낯설도록 단단 보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뒤 저희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자리가 부족해 2층을 더 임대했고 신입 직원 10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업계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저희 회사 이름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 몇 달을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지치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아까워 저는 그 시간을 회사에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진아, 오늘도 늦어.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좀 일찍 갈게. 밥 같이 먹자. 박현우가 웃었습니다. 소진아, 그거 알아. 나 요즘 내 얼굴 잊어버릴 뻔했어. 저는 남편의 말투에 웃음이 났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우리 둘이 나가서 먹자. 좋은데 예약해. 박현우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진아, 그럼 어머니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자녀분 셋 있잖아. 우리 오늘은 우리 둘이야.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한강역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다리 위에 불빛이 물결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샴페인 잔을 들며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소진아, 나 요즘 네가 자꾸 낯설어. 저는 잔을 살짝 부딪히며 물었습니다. 낯설다니. 왜? 너 원래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다른 사람 같아. 눈빛이 달라. 저는 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나 그동안 회사에서는 강했는데 집에서는 약했어. 그게 지금까지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한 거잖아. 이제는 집에서도 안 약하기로 했어. 박현우가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진아, 나 사실 얼마 전에 회사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다녀왔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하러? 박현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 지금 집은 어머니 발자국이 너무 많이 찍혔어. 나도 그 집 이제는 안 편해. 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 그 걸음을 먼저 떼주었다는 사실이 마음 어딘가를 뜨겁게 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알아보고 있었어. 한강 보이는 대로. 박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부부 오래 살면서 이런 것도 처음 맞춰보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웃음이 헐거워졌다고 느꼈는데 오늘 밤에는 웃음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새 아파트 청약 얘기, 인테리어 얘기, 언제 이삿짐 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진아,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이사갈 곳 주소는 어머니한테 안 알려드릴 거야. 박현우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유명한 경제 매거진 표지에 실렸습니다. 올해 주목할 젊은 여성 CEO 이소진. 사무실 창가에서 팔짱을 낀 채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서점 매대에 깔렸습니다. 직원들이 잡지를 사와서 대표실 책상 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중 한 권을 챙겨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왜인지 시어머니 앞에 그 잡지를 슬쩍 놓아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웬일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우 등심이 커다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소진아, 얼른 앉아라. 어미가 오늘 큰맘 먹고 한우 좀 사왔다.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힘들지. 저는 소파 팔걸이에 가방을 걸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접시에 젓가락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미용실에 좀 다녀왔다. 예, 미용실에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잡지를 보다가 어머, 이 사람 우리 동네 사시는 그분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봤더니 우리 소진이더라.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소진아, 어미가 그동안 좀 심했지. 어미가 다 미안하다. 너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런데 얘, 얘기 좀 들어봐라. 너희 큰형님이 지금 진짜 갈 데가 없어. 며느리가 사업하는 며느리라 큰형님도 큰동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줄 아니. 저는 손을 닦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접시에 담긴 한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른 제 옆에 앉으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응, 얘기해라. 이 고기 어머니 카드로 사신 거 맞으세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든 채로 멈칫했습니다. 그게 예. 오늘은 어미가 카드가 없어서 정육점 사장님한테 우리 며느리가 저녁에 계산할 거라고 얘기해놨다.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 큰애 얘기부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큰형님 이름 3번 이상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소진아, 예, 시어미한테. 어머니, 그리고 그 정육점 내일 아침에 어머니가 직접 가서 계산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제 이름 대고 외상다는 거 앞으로 절대 안 봐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이년아,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한우 굽는 것도 죄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잘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하러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저한테 처음 사주신 밥은 얼마짜리였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다 기억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하얘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렸습니다. 가슴이 조금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곧 떠날 사람이었고 이 집에 오래 남을 사람은 저 텔레비전 앞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박현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소진아, 다 들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가 아파트 건너편에서 유난히 밝게 반짝였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안정 궤도에 오르고 저는 오랜만에 회사 일찍 나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대표실 책상 서랍을 무심코 열었다가 손끝이 멈췄습니다. 법인 인감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붉은 도장 케이스가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인감 대신 하얀 인주만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서랍 앞판에 미세한 흠집이 세로로 길게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열었다가 다시 밀어넣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곧바로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어제 대표실 청소하신 분 몇 시에 다녀갔어요? 김민수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대표님, 어제는 청소 이모님 안 오신 날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서랍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이따가 우리 회사 건물 로비 CCTV 좀 확인해 봐요.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대표실 층 오간 사람들 다요.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김민수가 나가고 나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저희 회사 법인 계좌 알림 목록을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가는데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 저희 회사 명의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는 안내였습니다. 금액이 저희 회사 반년 매출과 맞먹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었지만 손은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안방 화장대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소리 없이 벗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 서랍을 급히 닫았습니다. 소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는 문틀에 몸을 기대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찾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옷깃을 정리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미가 잃어버린 반지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저는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저와 박현우의 신분증 사본이 몇 장 삐뚤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감도장 2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원래 자리에서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안을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어머니가 만지셨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년아, 시어미를 지금 도둑 취급하니? 저는 서랍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저희 회사로 어머니 큰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 CCTV 봤어요. 어머니 큰아드님이 아니라 둘째 아드님이었어요. 회사 로비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침대 모서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 법인 인감이 서랍에서 옮겨져 있었고 저희 회사 명의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접수됐어요. 어머니는 어제 하루 이 집에 계셨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진아, 그게 얘. 우리 큰애가 지금 진짜 죽게 생겼다. 형이 죽게 생겼는데 동생이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떠니? 가족끼리 그깟 돈 좀 쓰는 게. 저는 두 손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앞으로 여러 번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날 저녁 박현우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진아, 나 지금 은행에서 연락받았어.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대. 나 그런 적 없어.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오늘 알았어. 회사도 같은 상황이야. 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아, 그럼, 현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화내지 말고 그냥 와. 박현우가 30분 만에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박현식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너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박현우가 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 소리 낮춰. 박현식이 형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색시 편들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동생이 형 좀 돕는 게 그게 뭐 큰일이니. 어머니가 다 알아서 얘기해 놓으신 거야. 저는 팔짱을 낀 채로 박현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회사 도장 만지신 게 어머니세요? 아주버님이세요? 박현식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 도둑 취급이야. 야, 이소진.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박현우가 팔을 걷어붙이며 형 앞을 다시 막았습니다. 형, 저희 회사 인감이 옮겨졌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대출이 들어왔어요. 형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서 지금 여기 소리 지르러 온 거예요. 박현식이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틈을 파고들며 아들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식아, 이 자리 잊지 말고 나가자. 예, 소진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응, 없던 일로 하자.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없던 일로 어떻게 해요? 은행에 서류가 들어갔고 저희 회사 인감이 사용되려던 흔적이 남았어요. 이건 저 혼자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현식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진, 너 진짜 이거 문제 삼을 거야. 우리 형제 다 감방 보낼 거야. 박현우가 그때 처음으로 형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감방은 형이 갈 때를 형이 정해놓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 거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곧바로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짜냈을 텐데 오늘은 두 손으로 얼굴만 감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오간 말과 흔적을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은행 알림 캡처, 홈캠 영상 목록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이름값을 정확히 계산해 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서재 밖에서는 박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형과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그 서랍에 열쇠를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민수와 사내 변호사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둔 자료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 문자와 통화 기록을 인쇄한 서류, 회사 로비와 대표실 층에 CCTV 사본, 집 안홈캠 영상, 은행 대출 신청 알림 캡처가 순서대로 쌓였습니다. 사내 변호사 오영진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대표님, 이거 이렇게까지 모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창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자료가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영진이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바로 경찰서 가시죠. 회사명의 도용은 저희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남편분 명의 건은 남편분이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씨,
오늘 오후 일정 다 미뤄주세요. 저 경찰서 다녀올게요. 김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현우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담당 형사 앞에 나란히 앉아 자료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저를 힐끗 올려다봤습니다. 이 대표님, 이 정도면 저희가 오늘 접수하고 바로 조사 들어가야겠는데요. 박현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형이랑 어머니예요. 그래도 저희 접수해 주세요. 형사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박현우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마음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박현우가 저를 흘끗 보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저 오늘까지 살면서 형이랑 어머니한테 3번 크게 실망했어요. 첫 번째는 형이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갔을 때, 두 번째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캐리어 끌고 들어오셨을 때, 세 번째는 어제 우리 회사 도장을 만졌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저 이번엔 안 물러섭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남편은 그 떨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법원 근처 접수처에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서와 우리 집에서 나가 달라는 서류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현우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소진아, 나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남편을 흘끗봤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오늘 안 하면 저 사람들 앞으로 우리 통장 몇 번을 더 만질까? 박현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진아, 나 어머니가 안 미워. 근데 무서워. 그게 더 무서워. 저는 신호에 걸린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그 감정 나도 알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부부를 살리는 일이야. 경찰이 우리 집에 다녀간 것은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박현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 앞에서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회사 인감 관련해서 신고를 하셨고요. 아드님 명의 대출건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위한 방문이고 저희랑 잠시 서로 가셔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미 좀 살려다오. 박현우가 소파에 앉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무릎에서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소진아, 어미가 미쳤었다. 어미가 잠깐 눈이 돌았어. 소진아, 우리 며느리, 어미 한 번만 살려다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이 뻐근했을 그 얼굴이 이상하게 오늘은 아무 감정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제 바지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까지 어머니 앞에서 여러 번 참았어요. 어머님이 우실 때마다 저는 밤새 잠 못 잤어요. 어머님은 아드님 셋 데리고 사시면서 저를 왜 그렇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소진아, 어미가 다 잘못했다. 어미가 큰애 걱정에 눈이 멀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엔 봐드리는 거 없어요. 어머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저 볼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흘리게 하신 눈물, 그 값어치만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순간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아주 오래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발장 앞까지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박현우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두고 간 짐을 정리했습니다. 캐리어 2개,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서랍 안쪽 깊숙이 놓여있던 저희 신분증 사본과 도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도장 케이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현우가 제 어깨를 살포시 감쌌습니다. 소진아, 이거 다 밖에 내놓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짐을 커다란 검은 봉투 몇 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현관 밖 복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놓고 저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흰빛으로 봉투 겉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박현우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현우야, 오늘 너 제일 힘들었지. 박현우가 손을 내리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소진아, 아니야. 나 오늘 살면서 제일 편했어. 이상하게 그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아주 잔잔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아무도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떠난 뒤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둘째 아주버님 박현식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중이던 큰아주버님은 지방의 도박장에서 잡혀 들어왔고 같은 사건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형제 둘이 각자의 죗값을 따로따로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오영진 변호사의 짧은 전화 한 통으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 옥바라지에 남은 돈을 다 털어넣었고 결국 살던 집도 정리하고 시내 외곽의 작은 방 한 칸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이 어느 먼 친척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박현우는 그 얘기를 듣고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옆에 앉아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소진아, 나 어머니 얼굴 안 봐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 저는 남편에게 커피잔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데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박현우가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진아, 나 오늘 회사 나가면서 어머니 이름 저장돼 있던 번호 지웠어. 형들 번호도 지웠어. 저는 남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저는 이사 트럭이 다녀간 뒤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큰 창 너머로 한강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흘렀습니다. 햇살이 마룻바닥까지 길게 내려앉았고 그 위에 저와 박현우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우리 여기서 진짜 잘 살자. 저는 남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야, 그러자. 여기서는 우리 둘만 사는 거야. 저녁이 되자 저희 부부는 이삿짐 정리를 미뤄두고 식탁 대신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과 컵라면, 그리고 와인 한 병을 두고 저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박현우가 종이컵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편한 밥 처음이야. 저는 종이컵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앞으로 이런 밥이 기본이야. 지난 몇 년이 이상했던 거지.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희는 새 집에서 첫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 건너 다리 위에 불빛이 부드럽게 흘렀고 어디에서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뒤 2달쯤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시내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가 어느 지하철 출구 앞에서 낡은 검정 파카를 걸친 노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등에 커다란 종이 상자를 짊어지고 손에 낡은 목장갑을 낀 채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저에게 아침상을 내놓으라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현우도 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소진아. 저는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신호 바뀌었어. 박현우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 안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올렸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진아, 우리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 맞아?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어머니 저 자리에 서 계신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우리 도장 서랍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오늘 저 자리에서 어머니한테 손 내밀면 저 자리에 또 다른 봉투가 들어와. 너도 알잖아. 박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진아, 그래도 나 오늘은 좀 슬프다. 저는 남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우야, 슬퍼해도 돼. 슬프지 말라고는 안 할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서재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채널에 짧은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이야기, 저희 부부 이야기, 그리고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요. 저는 그날 밤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정말 사랑에서 오는 무게라면 저는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저 혼자만 짊어져야 하는 무게라면 그건 가족의 무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기심의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한 희생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물결 위로 오래된 계절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와 박현우, 우리 둘의 새 계절이 그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노트북을 덮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등 뒤에서 박현우가 다가와 제 어깨에 담요를 살포시 걸쳐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창가 너머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부부의 저녁은 이 창가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소진과 박현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사람의 희생만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 앞에서 소진이 끝내 자기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소진이 너무 매정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진은 오래 참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셨다면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울타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 굴레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진이 창가에서 바라보던 그 잔잔한 강물처럼 여러분의 저녁도 부디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